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반드시 대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에 첫 공개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 바로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인데요.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한 수사도 좀 진행을 했었다고 하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LH 투기에 대해서 대대적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공개 메시지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던 거로 보고 있죠, 사람들이. 윤 총장은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설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결국 네. 우리나라가 부패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논리로 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전직 대통령도 구속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구속했다. 예. 이러한 논리를 갖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있다면 예.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 펴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어제도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지금 없으니 지금 이러한 큰 사건이 나도 수습도 제대로 안 되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네. 이러한 논리로 자신이 검찰에서 나온 이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싸우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논리는 이거죠. 예전에 CCTV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도둑놈 정말 많았다. 예. 근데 CCTV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이제 도둑놈 없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난 뒤에 예. 많은 부정부패가 판칠 것이다. LH도 결국 진상조사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예. 그러니 자신이 주장했던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논거를 계속 삼을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 세력이 LH 사건이 윤 총장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공개 메시지를 이른 시일에 내놨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죠. 세계일보 3면은요. 그래서 정치인 윤석열,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이 앞으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야권에 합류해서 정권 교체에 나설 것이냐, 이런 그 분석들을 해놨습니다. 관련한 여야 정치인들의 음성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어색해 보이는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야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갖다 펼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냐를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는 현역 정치인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 사퇴 직전에 여권 핵심 인사들과 두루 접촉했고 이 자리에서 대략 중도에 가까운 제3지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초보자로서 과거에 이렇게 비정치인이었을 때 누렸던 높은 지지도가 정치인으로 전환됐을 때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예를 들면서 예. 제3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들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예. 윤 총장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은 본인이 얘기했던 정부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정부 감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 정치는 제가 볼 때 일정 메시지 그다음에 타이밍에다가 본인의 자기 브랜드를 엎어서 가는 건데요. 네.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보수의 아주 중요한 이념적인 태제를 중요하게 제기했었고 대구에 가서 또 발언을 하는 이런 일정 메시지 같은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계획된 계산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또 4월 재보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본인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재보선 과정에 한 달 동안 본인이 이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력들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타이밍도 좋고 또 거기다가 또 앞으로 내내 보면은 뭐 정치적인 사건들 그다음에 검찰의 사건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학의 차관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조국 전 장관 문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사안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사건들이 남아있는 측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걸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약간 좀 위태로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확진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윤 총장은 지적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선이다. 예를 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정확히 맞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기의 확증적인 방식만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지언정 네. 앞으로 실질적인 정치를 행할 때 그러한 방식 자체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마가 되지 않는다면 네. 또 제3부가 과거에 걸어왔던 방식으로 지지율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4월, 5월까지는 하나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신문은 야권의 러브콜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차 시험 때는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일단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만약에 승리하는데 야권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지 아니면 제3지대로 나서는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지에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성 정치권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자기의 독자 세력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기성 정치인하고 약간 다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성 정치인은 사실 정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 어떤 뭐 시각이 쏠리는 이유는 법치와 정치 사이거든요, 윤석열 총장. 네. 그리고 현 정부 집권 세력에 독점했다고 주장했던 정의, 공정, 반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부정의, 부패 이런 시각을 지금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별화가 상당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에처럼 뭐 안철수 현 후보처럼 새로운 인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몸에 체득하고 있어요, 이분은. 예. 존재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본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저는 보궐선거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면서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이 일어날 텐데 그 정계 개편의 방향은 윤석열 총장이 본인한테 어떤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어느 정도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예. 구심력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과의 바로 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면이 사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변할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공정정의, 반부패 이런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무조건 모든 걸 독주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보지 않고 예. 오히려 이번 윤석열 총장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직업 공무원이 선출직을 통제할 수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이미지가 조금 덜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치적 시각으로 선출직을 견제하는 거에 대한 박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보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인 윤석열의 폭발력은 얼마나 클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민생과 경제 외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백지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로 나섰다가 실패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 인기와 민심을 수렴하는 일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경호 의원님은 뭐 오랫동안 정치권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치인으로 성공한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뭐 국민들은 아쉽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떠올리죠. 예.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또는 현직에 있을 때 국내 귀국하기 전까지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집권층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 이거였고 뒤집어 말하면 반사 이익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세운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이 정치 풍토에서는 쉽지가 않다. 네. 그 전에 단 한 번도 아쉽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반사 이익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윤기찬 변호사 마지막에 말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줬던 공정 예.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전사로서의 이미지 이런 건데 그거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오로지 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는 그걸로 얻은 박수다. 네. 흔히 말하는 선거나 정치학에서 얘기할 때 언더독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예. 어떤 후보가 집권 또는 센 쪽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거나 또는 약자지만 굉장히 정의로운 이미지 뭐 이런 거일 때 박수를 보내주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도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네. 윤 총장은 지금 당장의 행보 중에 궁금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밖에 있느냐 이걸 거예요. 네. 그러나 입당을 하는 순간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본인이 바로 정치에 입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외쳤던 검찰의 독립성, 검찰 권한에 대한 수호 네. 이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의 바로 입당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언저리에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세력화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졌지만 그 완장을 뗀 순간 저는 그런 힘을 잃었다. 네.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당장 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관심이지만 이제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내일부터 치면은 이제 꼭 1년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선 D-1년 현 시점에서의 대선 구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뭐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좀 주지부지하지만 탈환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 야권이라고 했는데 야권 후보들 가운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후보들이 언론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5%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경철 의원님, 과거의 그 선거를 봤을 때 이렇게
D-1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었던 거죠. 뭐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윤곽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는 조금 독특한 것이 아니냐. 예. 이게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롱런은 조금 독특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보통 정치판에서 마지노선을 15% 정도로 봅니다. 지지율을. 예. 15%가 넘으면 누구도 건드리기가 힘든 지지율이다. 그리고 15%가 넘으면 자신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지지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과 같은 독주를 상당 부분 오랫동안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정책이 좀 독특합니다.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뭐 누구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도 하지만 기본소득, 기본대출, 뭐 네. 기본자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독특한 정책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이 계속해서 롱런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올라오는 후보도 지금 정세균 총리가 있습니다마는 네.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독주는 상당히 길게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굉장히 눈여겨볼 것은 이재명 세가 모이고 있다. 예. 국회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쪽으로 옮겨가는 친문의 성향의 의원들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내년 본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국민일보 일면에서는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최경철 의원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후보로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는데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꿈틀대고 있다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친문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마지막 주자로 낙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언론의 신문에 나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나중에 지지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아직까지 멀기 때문에 예. 뭐 1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바로 1년 전만 따지고 보더라도 지금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지지율이 1등이었었던 거죠. 네. 변동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을 보게 되면 한 40% 정도를 사이에 두고 소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당대표가 왔다 갔다 출렁이는 지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지만 네. 그 지지율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층들 속에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가 이재명 경기지사들을 지지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행보로 나오게 되게 되면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1차적으로 있겠죠. 또 하나는 4월 달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됐을 경우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이 또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월 그다음에 7, 8월 그러니까 7, 8월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 번 정도의 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새3 후보가 등장하기에는 민주당 구조가 좀 꽉 차 있는 구조다.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 여지는 아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이낙연 당대표가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지지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변수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여전히 이 두 양강 체제로 가는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모습일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친문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분화가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이 어떻게 출렁일 것이냐의 상황인 거지 여기 계속 언론에 나오는 제3 후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새롭게 부상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1강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뭐 거품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세론이 이미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친문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님, 이렇게 여권 내에서는 다양한 이 대권 후보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인물난이라는 평가가 정확할 정도로 다 어떤 적절한 후보를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좀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은 있는데 어찌됐든 예, 국내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야권이라고 표현해야지만 될 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내심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 아니면 제3지대의 특정 인물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대선은 국내심만이 치르는 대선이 아니고 야권 전체가 아마 합심해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현재 국내심 내부에 여러 유력 주자들도 있지만 야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국내심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무실 차리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계 개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는 개편 후에 어떤 입지를 차지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중대본부 수사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또 검찰 수뇌부는 모여서 조직 정비와 관련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서 업무 보고를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속도 조절, 중대본부 수사청 출범과 관련해서 뭐 속도 조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좀 관련한 얘기들이 논란이 됐는데 윤경호 의원님은 오늘 이런 속도 조절 관련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언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청와대에서 교통 정리를 했죠. 예. 국회 운영위 회의 때 유영민 비서실장 나와서 그 얘기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거듭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준 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물을 흐렸죠. 예. 왜냐? 지금 여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된 긴 그림 하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걸 할 거냐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어야 지지를 받는 건데 예. 이번에 나온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무조건 그냥 빼앗겠다, 축소시키겠다. 예.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박탈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중요 6대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면 사실 검찰의 기능 중에 핵심이죠. 예. 그걸 빼앗겠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 뭐 3, 4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상반기 이내에 뭐 완전히 입법을 완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건데 과연 이게 어떤 목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힘 빼기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말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지고지상의 가치를 놓고 그걸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냐. 네. 이런 점에서 보면 후자 입장에서 보면 비판적인 시각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그냥 그런 선에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